오후에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어느덧 설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여느 때보다 길었던 이번 연휴에는 다양한 스포츠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특히 명절하면 빼놓을 수 없는 스포츠가 바로 씨름인데요. 이번 설날 장사 씨름 대회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2023년 이후 2년 만에 다시 백두장사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또 겨울 스포츠를 대표하는 프로 배구 리그에서는 팬들을 설레게 한 빅매치가 이어졌는데요.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경기는 무엇인지 잠시 뒤 스포츠 핫 이슈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설 명절 가족과 친지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에서 유독 낯을 가리고 부끄러워하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오늘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코너에서는 아이의 사회성을 길러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28일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 당시 항공기 양 날개 쪽에 35,000파운드의 항공유가 실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신속한 화재 진압이 없었다면 어땠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네, 이게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으로 가려던 에어부산 항공기였는데요. 꼬리 쪽 내부에서 불이 났어요. 승객들 증언들을 종합해보면 수화물을 두는 그 위에 머리 위에 선반에서 타닥타닥 소리가 난 후에 연기가 났다, 불이 번졌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이에 기내에 연기가 자욱하게 퍼졌고 불꽃이 튀기 시작했고 그래서 비상구 문을 열고 비상용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모두가 탈출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 경보령을 내렸는데요. 한국공항공사 소방대가 제일 먼저 현장에 도착했고 공군 소방대도 힘을 보탰고요. 근데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이륙하기 직전의 비행기였기 때문에 아직 기름을 가득 싣고 있었던 거예요. 기름만 35,000파운드가 실려 있었기 때문에 이게 불길이 연료 탱크 쪽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게 급선무였거든요. 네. 만약에 연료 탱크에 불이 붙어서 폭발로 이어지면 그 주변에 있는 진압하는 대원들뿐만이 아니라 공항 관계자들까지도 누구도 무사하지 못할 상황이라서 필사적으로 진화 작업을 펼쳤고요. 다행히도 불은 화재가 발생한 지 1시간 16분 만에 밤 11시 31분께 항공기 대부분을 태운 뒤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전부 진압하고 난 항공기 기체 모습이 이번에 공개가 됐는데 조종석부터 뒷부분까지 그 항공기 윗부분 쪽이 완전히 다 녹아내린 상태고요. 근데 이게 이륙을 기다리다가 기내에서 20분 정도 출발 지연된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5분 정도 지나서 불이 났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지연된 게 천만다행이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항공기 화재 당시 기내 비상 탈출 상황을 두고 엇갈린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일부 승객들은 불만을 표하고 있는데요. 기내에 연기가 차고 있는데도 승무원들이 문을 빨리 열지 않았고 제대로 된 안내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승객이 직접 비상문을 열고 탈출을 시도했다. 그래서 대처가 미흡했다라는 불만을 표하고 있는 겁니다. 네, 승무원은 앉아있으라고 하고 소화기를 들고 왔는데 이미 연기가 자욱하고 선반에서 불똥이 막 떨어지고 있던 상태예요. 그러니까 승객들 은 당연히 불안감에 휩싸여서 마음속에는 빨리 나가야겠다라는 생각만 급했던 건데 아무래도 이거는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 세월호 사고 트라우마가 있었고 가만히 있어라 라고 했던 우리가 봤던 우리 국민들이 기억하는 트라우마가 있고 또 얼마 전에 제주항공기 사고가 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불안감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제 또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불이 났을 때 이런 게 있죠. 함부로 문을 열었다가 산소가 다량 들어오면서 어떤 폭발로 이어질지 모르는 문제도 있고 보통 일반인들은 항공기의 특성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 부분은 앞으로 더 정황 조사가 이제 필요한데 일단 에어부산 측은 승무원이 화재를 확인한 뒤에 즉시 기장에게 상황을 보고했고 기장이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압계하고 연료 개통부터 즉시 차단한 후에 비상탈출 선포해서 전원 대피를 완료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승객이 비상문을 열게 되는 것도 사실 그 비상구역
착석할 때는 그 손님한테 동의서를 받잖아요. 네. 승무원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협력자 역할에 동의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야만 그 자리에 착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매뉴얼대로 대응한 거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항공업계에서는 지적하는 게 항공기 사고 발생 때는 승무원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문을 열거나 하는 거는 위험한 행위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또 한편에서는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기내 연기가 이미 급격하게 퍼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매뉴얼에 너무 고집하기보다는 골든타임을 또 감안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일부 나오고는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항공기 화재 때 이른바 90초 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90초 이내에 탈출을 해야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는 규칙인 거거든요. 근데 이번 사고 때는 사실 승무원의 지시 사항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좀 일부 탑승객들이 짐을 가지고 내리려고 여행용 캐리어까지 들고 내려오면서 더 혼란스러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기내 수화물 선반 안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증언이 잇따르면서 항공기 화재 원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네, 이게 승객들도 그렇고 화재 처음 목격한 승무원까지도 모두가 같은 위치를 지목하고 있어요. 그게 그 기내 뒤쪽, 항공기 날개 뒤쪽. 왼편 좌석 위에 그 짐 보관용 선반 거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승객들이 짐을 여러 가지 싸가잖아요. 그 중에서도 보조 배터리가 어쩌면 폭발했을 수도 있다. 이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4월하고 7월에 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 여객기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에어부산 여객기에서도 지난해 12월에 보조 배터리에 불이 붙었었는데 당시에는 다행히 승무원들이 즉각적으로 불을 꺼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또 진압이 돼서 큰 피해는 없었고요. 해외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 짐 수화물이나 기내에 싣고 갈 때 다 검사를 꼼꼼하게 하잖아요. 보조 배터리 몇 개, 용량이 어떻게 된다, 액체류는 뭘로 가져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국제민간항공기구하고 같은 수준으로 우리도 적용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최근에 이런 보조 배터리에 불이 붙는 사고가 잇따르다 보니까 이 기준도 이제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시선이 쏠리고 있어요. 다만 보조 배터리를 그럼 앞으로 못 들고 탄다 이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휴대전화에도 다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탑재돼 있잖아요. 노트북, 태블릿 PC 이런 거에 다 배터리가 있는데 이걸 다 금지할 수 있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고 네. 그렇다면 배터리가 든 물건은 손에 들고 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해외 항공기들도 이 보조 배터리 불나가지고 긴급 해양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비행 도중에 큰 화재로 번진다면 이거는 수습하기 어려워지는 끔찍한 사고로 이어지는 거고 일단 이 보조 배터리도 추정의 영역인 거라서 사고조사위원회는 어떤 전기 합선이라든가 내부에서 항공기 문제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다각도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김해공항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오늘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한다고요. 네, 합동감식에는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소방당국, 경찰, 국과수 등이 참여합니다. 국토부는 정부 세종청사에 중앙사고수습본부 또 김해공항에는 지역사고수습본부를 각각 구성하기로 했고 부산시도 각종 수습에 나섰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블랙박스를 이제 회수를 하는데 비행기록 장치하고 음성기록 장치 가져다가 정밀 분석을 진행하게 되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이 사고 항공기에 양측 날개와 엔진은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해요. 이거는 그러면 어쩌면 화재 원인이 엔진 등의 그런 기체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게 조심스럽게 추측이 나오고 있고요. 네. 부산경찰청은 수사본부를 구성해서 항공사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까지 무사고였어요. 12년 동안 사고는 물론이고 준사고도 한 건도 없어서 항공 편수가 10만 편 이상인 국내 항공사 중에 유일하게 10년 이상 무사고 기록을 유지해 왔는데 이번 사고로 그 기록이 깨지게 됐습니다. 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한 달 만에 또 김해공항에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가 발생하면서 저비용 항공사의 안전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어요. 네, 이번에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 이런 추정도 나오긴 하지만 제주항공 참사만으로도 지금의 항공기 안전관리와 운용 실태가 이대로 괜찮을지 좀 제대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제주항공 참사 이후에도 국토부는 꾸준하게 특별 점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에도 이 회의에서 LCC 저비용 항공사 안전 강화 방안을 논의를 했는데 이날 항공사들이 발표한 건 항공기 가동률을 낮추겠다.
또 정비 시간 추가 확보하겠다. 정비사와 정비 설비도 확충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히나 사고가 났던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에 그 비행기를 계속 돌려서 문제가 좀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하루 평균 가동 시간을 14시간에서 12.8시간으로 9% 정도 줄이고 정비 인력도 40여 명 늘리겠다라는 방침을 세웠는데요. 국토부는 또 민관합동 점검단을 구성을 해서 이달 말까지 저비용항공사 비롯한 11개 국적 항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하고 4월까지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저비용항공사들이 수익 추구에만 급급하고 근본적인 안전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항공산업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면서 이 국민 우려가 불식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설 명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은 무안공항에서 합동 차례를 지냈다고요. 네, 이제 참 공교롭게도 어제가 설 당일이었는데 새해 첫 명절이고 여객기 참사가 딱 한 달이 되는 날이었어요. 무안국제공항 1층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분향소에 슬픈 차례상이 차려졌습니다. 떡국, 사과, 곶감, 전 이런 것들이 놓인 차례상이 정말 정성껏 차려졌지만 그 누구도 뭐 이렇게 맛있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뭐 여전히 웃고 있는 영정을 보면서 절을 하는 내내 유족들은 울음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통곡하고 또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꽉 깨물고 애써 눈물을 참기도 했고요. 사고가 없었더라면 이번 명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명절은 원래 따뜻한 집에서 만나서 떡국 나눠 먹고 네. 덕담하고 세배하고 그런 때인데 너무 잔인한 시간이었죠. 유가족들은 새해 인사 주고받는 대신에 서로 등을 토닥이면서 위로를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아무 관련이 없어도 굳은 날 새치고 추모객들도 또 찾아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유가족 대표는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서 명절 분위기가 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서로 모여서 합동으로 차례를 지내니까 마음이 한결 나아졌다면서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고요. 한편 정부는 이 참사에 대한 악성 루머와 게시글 유포자에 대해서 엄벌하기로 경고한 상황이에요. 초기 현장 조사는 마무리가 됐고 이제 꼬리 날개 엔진 이런 것들 동체 잔해가 모두 정밀 조사가 가능한 별도 장소로 옮겨진 상태거든요. 이제는 정보를 면밀히 들여다보는 분석의 시간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설 연휴가 끝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재개될 예정이에요. 네, 탄핵 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게 지난해 12월 14일이었습니다. 연휴 끝나면 내일 31일이긴 하지만 주말 지나고 하면 본격적으로 이제 2월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헌재는 지금까지 그 국회와 선관위 등에서 촬영됐던 계엄 당일의 CCTV 영상을 심판정에서 재생하기도 했고 국회 회의록도 검토하고 이런 식으로 기초적인 서면 증거 조사를 마쳤고요. 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첫 증인으로 불러서 신문을 하기도 했잖아요. 지금 앞으로 지정된 추후 변론 기일이 2월에 4일, 6일, 11일, 13일 이렇게 8차 기일까지가 마지막입니다. 네. 네, 재판 진행 중에 물론 뭐 채택되는 증인이 늘어나면 추가로 기일이 지정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8차까지 잡아놨고요. 그리고 계속 오후 2시에 시작을 했는데 6일부터는 재판이 오전 10시부터 조금 더 일찍 해서 저녁까지 종일 열린다고 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일 중에 제일 먼저 열릴 5차 변론 기일에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영 전 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증인 신문이 차례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재판 준비 위해서 설 연휴에도 구치소에서도 계속해서 좀 변호인들과 접견을 이어가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는 모습인데 연휴 뒤에 이제 형사 재판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거나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서울중앙지법은 설 연휴가 끝나면 윤 대통령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고요. 집중심리 방식으로 형사 재판이 시작이 되면 지금 헌재 탄핵 심판이 기일이 일주일에 2번씩 잡혀 있는데 여기에다가 형사 재판까지 더해서 윤 대통령이 일주일에 최소 3차례 이상 재판에 출석하게 될 수도 있고 특히 이게 탄핵 심판하고 형사 재판 이렇게 각기 가게 되면은 서로 다른 재판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은 어쩌면 또 형사 재판 끝날 때까지 탄핵 심판은 정지해달라고 헌재에 또 요청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연일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민주당에서는 헌법을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뭐 대통령실도 그랬고 국민의힘은 그 이념이라든가 재판관들의 성향을 꺼내들면서
헌재 공정성을 겨냥하고 있단 말이에요. 탄핵 심판 중반부 접어들면서 이제 어떤 2라운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헌재 흔들기는 더 강화가 되면 됐지 이제 약화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삼권 분립 국가에서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실 어쩜 목리를 부리는 수준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작년 11월에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에 국민의힘이 민주당하고 합의한 결과였고, 이걸 다시 원점 재논의하자고 지금 흔드는 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와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는 거죠. 국민의힘 주장은 이렇습니다. 국회 추천 헌재 그 재판관 3명은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로 1명 추천해 왔는데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한 게 헌법 체계를 깨트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재판관 몇 면에 대해서도 개개인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하고 친분이 있다고 주장을 했다가 또 이제 잘못 알았나 보다 이렇게 또 말을 주워 담기도 했었는데,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남편의 이력을 문제 삼고 있어요. 남편이 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곳이다. 그러니 뭔가 편향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사실 이 재단 같은 건 어떤 직장으로서의 개념은 아니에요. 활동가들이 알아서 가서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또 헌재에서도 이 내용으로 기피 신청을 냈던 것에 대해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을 했거든요. 여기에는 뭐 조한창 재판관이라든가 이런 보수 성향인 그 정영식 재판관도 그렇고 이렇게 다 포함해서 만장일치 결정으로 재판관 기피 신청은 안 된다, 이렇게 기각을 했던 거예요. 였고, 또 국민의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선 재판관도 우리법 연구, 인권법 연구회 출신이라면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이것은 재판관 협박이자 헌법 부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 이렇게 각각 3명씩 내게 돼 있는데, 그 이유는 다양한 사회 가치를 반영하려는 취지인 것이고 헌법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네,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대통령실 전현직 참모진들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대통령 접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설 연휴 끝나면 면회가 가능해지면서 윤 대통령 옥중 정치가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네.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도 편지 공개하고 메시지 내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여권 인사들의 입까지 더해지는 거니까요. 여론전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미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대통령실 고위직도 면회를 가겠다고 밝히고 나선 상태예요.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윤상현 의원, 또 그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면회 가겠다고 했고, 선언한 게 이 정도고, 지금 근데 이 3명은 다 굵직한 인사들이 가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줄줄이 접견 의사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관저에서 칩거하는 동안에도 메시지 내면서 관저 정치를 했었잖아요. 그랬던 윤 대통령이 이제 옥중 정치로 간다. 접견하고 나오는 사람들마다 매체 여러 갈래로 메시지를 내보내는 방식이 계속 이제 오픈이 될 거고, 연휴 동안에도 윤상현 의원 필두로 해서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구치소 찾아서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하기도 했는데, 구치소 문을 향해서 20여 명 사람들이 90도로 허리를 숙이고 세배하면서 대통령에게 이제 뭐 석방해달라 이렇게 촉구하면서 편지도 낭독했고요. 그렇지만 또 일부 이런 서부지법 폭동 사태처럼 이런 발언들이 지지자들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접견 금지가 해제되면서 그러면은 그 누구보다 김건희 여사가 면회할지 이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얘기들이라든가 뭐 김건희 여사 상태라든가 여러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김건희 여사가 면회하는 건 어렵지 않겠냐라는 관측이 지금 대다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야는 설 명절 민심답게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언제나 그렇듯 양측이 들었다는 설 민심에는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야 의원들이 명절 맞아서 각 지역구를 찾아갔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윤 대통령 구속 기소에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 비상계엄을 하게 된 이유에는 더불어민주당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하더라. 현장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다는 걸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통령이 불쌍하니까 지켜줘야 된다.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다라고 전한 의원도 있었고요. 확실히 뭐 지난 설이나 추석에 성토했던 거하고는 다른 점이
했다라는 게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입니다. 반면에 야당 의원들은요. 왜 탄핵이 이렇게 늦어지냐라는 성토를 들었다는 거예요. 대통령 체포 때도 수사기관들이 그렇게 어려워하더니 구속기간도 뭐 연장도 어려워하고 뭐 불안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이러다가 탄핵 못하는 거 아니냐고 국민들이 성토를 하고 있더라. 언제든지 윤석열이 다시 또 2차 계엄, 3차 계엄하고 무슨 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요구가 많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야 주장은 전혀 딴판이지만 어려운 경제 좀 살리고 민생 경제 위해서 노력하라고 쓴소리를 들은 건 공통적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고요. 네, 오늘 오전에는 대전 현충원을 찾았어요. 그리고 순직한 고 최혜병 묘역에도 헌화를 했고 호국 영령을 기렸는데요. 오후에는 이제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로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이런 행보는 일단 뭐 최상병 특검법 막았던 여당 겨냥하고 동시에 당내에서 나오는 비명계들 목소리가 서서히 시작되면서 이를 수습하는 통합 행보를 보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앞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하고 친명계를 겨냥했어요. 비명행사 공천 논란을 꺼내들고 또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했던 언행을 사과하라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치욕을 느끼며 당 떠난 분들께 사과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자 친명계에서는 분열 책동을 자제하라.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친명계 인사들이 당내 갈등을 부추기고 있어서 우려스럽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또 친명계 정성호 의원은 이런 말도 했는데 김경수 전 지사 뭐 대선 출마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게 나오니까 대선 후보가 되려면 분명한 가치 노선이 있어야 되고 당원, 지지자,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한때 구속돼 있었고 외국에도 갔다 오셨기 때문에 그런 공백을 극복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뼈 있는 말을 또 나름대로 어떤 의견을 보태서 내놨고요. 사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얘기했던 그런 비명행사 공천 논란 이 자체가 사당화 논란이었던 건데 그런 사당화 논란을 잠재우고 문재인 전 대통령 손잡으러 가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얻어올지 이걸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KBS 일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8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은 귀경길에 오르는 차들이 많습니다. 지금 서울로 출발하신다면 부산에선 5시간 40분, 전주에서 서울까지는 3시간 4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총 58km 막히는데요. 청주 일대에서 가장 정체가 심하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전북권 정체도 길게 이어집니다. 고창에서 선운산까지 막히고요. 대명터널에서 동서천 분기점까지 밀립니다. 이후로도 당진에서 서해대교까지 긴 구간 정체고요. 통영 대전고속도로 대전 쪽으론 지곡에서 서산까지 막힙니다. 귀경길 정체는 오늘 오후 5시에 가장 심하겠고요. 내일 새벽쯤 해소되겠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오늘까지 면제되고요. 명절 연휴 버스 전용 차로는 내일 새벽 1시까지 시행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유하영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목요일엔 한 주간에 있었던 스포츠 소식 살펴보는 스포츠 핫 이슈 시간이죠. 정해도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손흥민 선수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 토트넘의 부진이 길어지고 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 지난 경기였었던 26일에 열렸던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또 2대1로 패배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프리미어리그 랭킹 15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인데
레스터 시티전에서 일단은 전반 33분에 선제골을 득점을 했어요. 그런데 후반전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연달아 5분 만에 2골을 허용하면서 결국 이제 패배를 하게 됐는데 지난 19일에 열렸던 에버턴과의 원정 경기에서도 패해서 15위까지 추락을 했던 상황이었고 최근 리그 6경기에서는 무려 성적이 1무 5패 승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거의 진짜 강등권까지 내려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할 처지에 놓이게 됐는데 그나마 저희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유로파 리그에서의 어떤 그런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호펜하임과의 경기에서 승리로 장식하면서 간만에 승리를 거두긴 했거든요. 이날 손흥민 선수도 멀티골을 기록을 했으니까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았는데 물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UEFA 유로파 리그까지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호펜하임 원정을 다녀온 지 3일 만에 다시 또 레스터 시티 경기에 참석을 해야 됐던 그런 체력적인 부담감이 있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레스터 시티라는 팀은 당시 19위에 강등권에 있었던 팀이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몇 안 되는 팀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대1로 패배를 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연 그렇다면은 남은 대진들을 봤을 때 점점 더 안 좋은 결과만 남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날 손흥민 선수 90분 풀타임 뛰면서 골대만 2번 맞췄어요. 참 불운 뒀던 아쉬운 그런 상황이 되게 됐고 그러면서 지금 이 레스터 시티가 19위에서 17위까지 올라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토트넘과의 격차가 승점 7점 차로 좁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23라운드까지 토트넘이 벌써 13번이나 패배를 당하는 굉장히 굴욕적인 상황이거든요. 토트넘 최근 리그 성적을 보시면 11경기에서 승리가 단 1승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남은 경기를 앞두고도 과연 잔류를 장담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어린 시선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최근 멀티골까지 터뜨렸는데 왜 이렇게 팀 부진이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선수단의 부상이 줄부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가 주장이고 부주장으로서 팀의 분위기를 좀 이끌어줬어야 될 메디슨 선수도 최근에 이 3주간 결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제 뉴스가 또 나오기도 했거든요. 참 최근에 보면 이 미키 판더펜 그리고 크리스티안 로메로, 브레넌 존슨, 도미닉 솔랑케 이런 어떤 공수에서의 핵심 자원들이 전부 지금 부상으로 이탈을 했다가 다시 복귀하다가 다시 또 이탈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이 메디슨 선수까지도 지난 2023년에 4천만 파운드라는 굉장히 거금을 들여서 토트넘이 입단했고 그만큼 기대가 큰 선수였는데 이제 부주장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주간 이탈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선수단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가 또 이 앞서 이 레스터 시티전이 끝나고 인터뷰에서 뭐랄까 조금 이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경기 후 인터뷰에서는 선수 개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전반적인 선수들의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나온 결과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실력도 실력이지만은 순간적인 집중력이 떨어졌다는 점을 주장으로서 지적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은 5분 만에 2골을 허용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선수단의 일순간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문제들을 조금 지적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토트넘에 입단한 뒤에 한 경기도 뛰지 못한 양민혁 선수가 2부 리그로 임대를 떠나게 됐어요. 처음에는 구단에서 양민혁 선수 조기 합류를 요청할 정도로 즉시 전력으로 쓸 것처럼 예고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선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건지 아니면 이것도 팀 상황과 좀 관련이 있는 건지 궁금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 구단에 보면은 감독 설명하는 실무진이 있고 보드진 이 단장이라든가 운영진의 입장이 좀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양민혁 선수를 이제 영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빨리 와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게 보드진 운영진의 판단이었는데 반대로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같은 경우는 빠르게 데뷔시킬 생각이 아직까지는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1월 초에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양민혁 선수의 기용 계획이 현실적으로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한다라고 이제 직접 이야기를 했거든요. 감독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기용 계획이 없다라고 인터뷰하는 건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래도 지난 FA급 경기가 상대가 오브리그 구단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양민혁 선수가 출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도 명단 제외가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마이키 모어라든가 윌 랭크셔 같은 다른 유망주에게도 먼저 좀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모습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소년 레벨에서 뛸 것이냐 혹은 다른 팀으로 임대를 갈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왜냐하면 양민혁 선수가 나이가 어리니까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우선은 이 QPR 구단으로의 임대를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민혁 선수만 생각하면 잘 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QPR 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과거에 박지성 선수 그리고 이 윤석영 선수가 뛰었던 팀이기도 하고 연고지도 잉글랜드 런던에 있기 때문에 뭐 잉글랜드 적응에 있어서 조금 더 시골에 있는 구단보다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있는 편이기도 하고 지금은 잉글랜드 챔피언십 2부 리그에 속해 있는데 중위권 정도의 전력이 되겠습니다. QPR에서 이제 현재 양민혁 선수와 같은 포지션에서 뛰고 있는 좌우측, 우측 윙어 포지션의 경우에는 일본 선수가 있습니다. 사이토 코키 선수가 있고요. 그리고 잉글랜드의 폴 스미스 두 선수가 아마 경쟁자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 네. 이 정도면은 이 양민혁 선수가 충분히 좀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이 두 선수 모두 합쳐서 리그에서 한 골밖에 터뜨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양민혁 선수가 QPR에서 좀 빠르게 데뷔골을 터뜨린다면은 주전 등극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긍정적인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명절마다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전통 스포츠 씨름 관련 소식인데요. 네. 올해도 태안에서 설날 씨름 대회가 열렸어요. 그렇습니다. 이 맨 처음 열렸던 태백장사 결정전에서는 이광석 선수가 허선행 선수를 물리치고 장사에 올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개인 통산 4번째 장사 타이틀을 이제 거머쥐게 됐고요. 그다음에 금강장사 90kg 이하급 금강장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최정만 선수가 금강장사에 등극했는데 무려 22번째 금강장사가 되겠습니다. 금강장사 같은 경우는 이 최정만 선수는 2013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만 빼고는 매해 장사 타이틀을 하나씩은 따냈을 정도로 굉장히 네. 실력자라고 볼 수 있고 한라 장사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신흥 강자라고 볼 수 있는 박민교 선수가 생애 처음으로 장사 타이틀을 또 차기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통산 6번째 한라장사 그리고 첫 번째 설라장사 타이틀이 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백두급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최성민 선수를 3대 0으로 제압하면서 개인 통산 13번째 백두장사 타이틀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 최중량 체급인 백두급에서 우승한 김민재 선수가 왜 레전드 2만기의 기록을 깰 수도 있다. 뭐 이런 기대를 받고 있는 선수라면서요. 네, 이 김민재 선수가 지금 23살인데 벌써 대인 통산 13번째 백두급 타이틀이거든요. 네. 백두급에서 이제 역대 가장 많이 우승했던 선수가 이 KBS 해설위원이기도 한 이태현 용인대 교수가 20번의 우승 기록을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만기 교수가 18번의 기록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김민재 선수가 이제 돋보이는 이유는 첫 우승이 불과 3년 전이었습니다. 3년 전에 대학생 때 첫 백두장사에 오른 걸 시작으로 3년 동안 지금 13번이나 우승을 차지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페이스로 봐서는 아마 이 레전드인 이만기 혹은 이태현 위원의 기록까지도 빠르게 좀 갈아치우지 않을까라는 네. 기록이 기대가 또 되기도 하고 경기력 자체가 좋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16강, 8강, 4강 결승까지 모두 2대0, 3대0으로 한 경기도 내주지 않는 퍼펙트 우승을 달성했기 때문에 절대 강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또 되기도 합니다. 네. 이번 설 연휴 프로배구 V리그 팬들을 설레게 한 빅매치도 있었는데요. 네. 일단 남자부 선두 현대캐피탈과 2위 대한항공의 경기가 어제 있었죠. 맞죠. 1, 2위 간의 맞대결이었는데 생각보다는 현대캐피탈의 이 어떤 그 패기가 훨씬 더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3대 1로 대한항공을 제압을 하면서 15연승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V리그 남자부 참고로 단일 시즌 최다 연승 기록은 15-16 시즌에 현대캐피탈이 기록했던 18연승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18연승을 과연 현대캐피탈이 자신들의 기록을 경신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가장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V리그에서 이제 1위 기록이 18연승 현대캐피탈인데 2위 기록인 15연승도 현대캐피탈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캐피탈이 또 15연승을 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현대캐피탈의 상승세가 어디까지 지속될지 기대되는 분들이 많을 텐데 레오와 허수봉 이 두 선수의 압도적인 공격력이 식질 않습니다. 지금 레오와 허수봉이 득점 2위, 4위, 공격 성공률 2위, 3위, 서브 5위, 1위 모든 부분에서 좀 압도적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대캐피탈의 독주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남자부이 되겠습니다. 여자부에선 13연승을 달리고 있는 정관장이 흥국생명과 2연승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연승을 거두면은 1위도 충분히 넘볼 수 있겠어요. 네, 이렇게 이제 2연전을 앞두고 있는 네. 상황이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정관장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여자부 판도가 이제 흥국생명이냐 아니면 현대건설이냐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정말 태풍의 눈으로 거듭난 팀이거든요. 네. 이번 주에
단일 시즌 최다 연승 타이인 15연승에 도전을 하게 되는데 하필이면 이 상대가 흥국생명이라는 허들이 두 번이나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만약에 이 3위인 정관장이 현재 승점이 46점이고 1위인 흥국생명이 53점이거든요. 네. 두 경기 모두 흥국생명을 잡아내게 되면은 정규리그 1위까지 단 1점 차까지도 최대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4라운드 마지막 경기가 이제 오늘 대전 충북체육관에서 열리는데 참고로 KBS에서 또 이제 잠시 후 1시 20분부터 중계를 할 예정이고요. 정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 11월부터 연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정관장 구단의 역대 최다 연승이 8연승이었는데 이번 시즌에 정말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로 15연승에 도전할 정도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데 참고로 여자부 같은 경우는 단일 시즌 최다 연승 기록이 현대건설이 2021, 22 시즌 그리고 22, 23 시즌에 한 차례씩 15연승을 달성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2위는 흥국생명이 이번 시즌 그리고 GS칼텍스가 2009, 2010 시즌에 각각 14연승을 달성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정관장이 남은 두 흥국생명과의 경기를 연달아 잡게 되면은 여자부 최다 연승 타이 기록인 15연승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최근 기세로 봤을 때는 이게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네. 해요. 이 메가와티 퍼티위 선수의 페이스가 워낙 좋고 여기에 더해서 외국인 선수인 반야 부키리치 선수의 소위 말하는 쌍포의 공격력이 여자부 최강이다라는 평이 좀 지배적이기도 하고 센터 미들블로커진에 있는 박은진 선수 그리고 정호영 선수의 높이도 좀 든든하게 받치고 있기 때문에 공격력에 있어서는 거의 적수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인 것 같아요. 여기에 더해서 이 고이진 감독이 선수 시절에도 굉장히 스마일맨으로 유명했었는데 사실 이게 팀이라는 게 연승을 좀 계속하다 보면 선수들이 불안감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다 우리 한번 지면 어떡하지라는 그 부담감, 그럴 수 불안감 있죠.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언제 우리가 이렇게 기분 느껴보겠냐 하면서 그냥 매 경기 최선을 다한다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수들도 조금 부담감을 내려놓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반면에 흥국생명 같은 경우에는 김연경 선수와 이 투투크 선수의 쌍포를 앞세워서 시즌 초반 개막 후에 연승을 질주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투투크 선수의 부상 이탈 이후에 팀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김연경 선수 건재하고 최근에는 이 정윤주 선수가 투투크 선수의 자리를 조금 메꾸고 있기 때문에 이 정관장과 흥국생명의 두 경기 접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새벽에 들려온 소식인데요. 네. 그간 소속팀을 찾지 못하고 있던 김하성 선수가 네. 템파베이 레이스와 계약을 했어요. 사실은 이 김하성 선수가 계속 이렇게 무직 신분을 유지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많았었는데 네. 템파베이 레이스와 이제 2년 총액 2,900만 달러의 입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300만 달러 그리고 내년에는 1,600만 달러의 연봉을 수령하게 되는데 올 시즌 끝나고 옵트아웃 선수가 원할 경우에는 자유계약 선수가 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 계약이 되겠습니다. 네. 이 금액이 팀 내 최고 금액이에요. 어느 정도 최고 금액이냐면은 템파베이 레이스 같은 경우는 메이저리그에서도 대표적으로 소위 말하는 짠돌이 구단으로 좀 유명한 구단인데 네. 스몰 마켓이라 그러죠. 이 김하성 선수의 계약인 2년 2,900만 달러의 금액은 내야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야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99년도 외야수 그렉본 선수와 4년간 3,400만 달러 계약을 체결했던 이유로 김하성 선수에게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한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만큼 이 팀이 김하성 선수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네. 사실은 이 템파베이 레이스에는 완더 프랑코라는 유격수 유망주가 있었어요. 굉장히 장기 계약을 체결했을 정도로 기대가 큰 선수가 있었는데 지지난 시즌에 이제 어떤 그 성추문 이슈로 인해서 이 선수가 영구 제명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장 팀의 어떤 그 코어 핵심 자원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던 선수가 이탈을 하다 보니까 이 자리를 메꿔야 될 필요성이 템파베이에는 현재 지금 생긴 상황이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김하성 선수를 단기적으로는 이제 코어 자원으로 육성을 하다가 또 이제 활약이 좋으면은 장기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템파베이가 스몰 마켓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팬들에게는 꽤 친숙하실 거예요. 서재흥 선수 그리고 류재국 선수, 최지만 선수 같이 우리나라 선수들 메이저리거들이 많이 거쳐갔던 구단이기도 하거든요. 한 가지 또 특이 사항이 있다면은 지난해 10월 이 팀의 구장에 지붕이 날아갔습니다. 동구장인데 그래서 지금 이 트로피카나 필드를 쓸 수 없는 상황이라서 아마 올해는 조지 스타인브레너 필드를 임시 구장으로 쓸 것 같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네. 스포츠 하디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현도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코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올해는 을사년 뱀의 해입니다. 을사년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시는지요? 아마 을사늑약이 생각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을사년은 을사늑약이 맺어졌던 해로 기록되는 우리 역사에서 매우 가슴 아픈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을사늑약은 대한제국 광무 9년에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맺은 조약인데 고종 황제가 끝까지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 무효의 조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의 역사를 배우신 분들은 아마 을사조약이라는 표현이 더 익숙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요즘은 을사늑약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조약은 국가 간의 권리와 의무를 국가 간의 합의에 따라 법적 구속을 받도록 규정하는 행위 또는 그런 조문을 말합니다. 반면에 늑약은 굴레 늑자에 맺을 약자를 써서 억지로 맺은 조약을 뜻하는 말입니다. 1905년 을사년에 일본의 강압으로 맺어진 조약이기 때문에 이를 을사조약이 아니라 을사늑약이라고 부르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 또다시 슬픈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나눌수록 건강한 우리 동네 병원 이야기. 아이 심장에서 잡음이 들리네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큰애를 맡길 데가 없어 조리원에 가지 않았는데 갔다면 미리 확인할 수 있었을까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문제없이 자라는 아이들도 많으니 걱정 마세요. 대학병원으로 의뢰해 드릴 텐데 서류는 저희가 다 보낼 테니까 엄마는 아무것도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검사를 해보니 성장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을 정도의 작은 구멍이었고 추적 검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진료실 뒤편으로 붙어있던 아이들의 편지와 그림 일기가 떠오릅니다.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만난 것 같아 든든했습니다. 김슬기님의 지역의료 경험수기 공모 당선작을 재구성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해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7.5도, 철원 영하 17.2도로 시작했습니다. 내일 오늘보다는 기온이 오르겠지만 그래도 내일까지 추위가 이어지니까요.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북부와 충북, 경북 일원에는 여전히 한파특보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까지도 영하 15도 내외의 아침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충청 호남은 오늘 가끔 높은 구름이 지나겠고요.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그 밖의 전국은 맑겠습니다. 해기차에 의한 강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눈 내리는 곳은 없지만 그간 많은 눈이 내려 쌓여 있습니다. 빙판과 도로 살얼음 나타나는 곳 많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1월의 마지막 날인 내일 전국이 흐린 가운데 또다시 눈 소식이 있습니다. 수도권 강원의 눈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충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주로 중부지방으로 강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시작되는 수도권 강원으로는 1에서 최대 5cm 안팎, 충청도는 1cm 정도의 눈이 예상됩니다. 특히 동쪽이 건조한 가운데 동해안과 강원 산지, 경북 산지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 밖에 영동, 영남권으로 바람 강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3도, 습도는 30%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설 특집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소비자들이 즐겨 먹는 외식 메뉴 7개 가운데 지난 10년간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메뉴는 자장면인 것으로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자장면 가격은 4,500원에서 7,423원으로 65% 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 요구에도 올해 첫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4.25에서 4.5%로 동결했습니다. 미국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가 기업들이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기로 전임 바이든 행정부와 최종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자기가 그 내용을 검토하기 전에는 보조금 지급을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 약속받은 보조금을 제때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엔비디아의 저사양 H20 칩 제품으로 미국의 대중국 인공지능 칩 수출 통제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을 전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공개한 새 AI 모델 여파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계감이 고조된 가운데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막바지 귀경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은 어떤가요? 네, 밤사이 잠시 한산했던 도로는 귀경길에 오른 차들로 가득 메워졌는데요.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전국에서 525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귀경길 정체는 오전 8시쯤부터 시작돼 오늘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가장 심할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 새벽 3시나 돼야 정체가 완전히 풀린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 요금소 도착 기준으로 부산에서 5시간 30분, 대구에서 4시간 30분, 광주에서 4시간 20분, 대전에서 2시간 30분이 걸리고요. 반대로 서울 요금소 기준으로 부산까지는 5시간 30분, 대구까지 4시간 20분, 광주까지 3시간 40분, 대전까지 2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경길 많은 차량이 몰리다 보니까요. 사건 사고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전 11시쯤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전주 IC 부근에서 차량 14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다쳤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경찰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사고 원인을 살피고 있습니다. 네. 연휴 내내 기온이 뚝 떨어지고 강한 바람까지 불어서 매우 추웠는데요. 오늘도 한파가 계속되고 있어요. 네, 오늘 전국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도 영하 4도에서 8도 사이로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연휴 중 전국 곳곳에 쏟아진 대설은 어느 정도 잦아들었지만 영하권의 기온이 이어지면서 빙판길과 도로 위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으니까요. 귀경길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설 연휴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특히 폭설이 내린 전북에서 피해가 컸어요. 네, 사흘간 최대 40cm 안팎의 폭설이 쏟아진 전북 지역에선 농가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특히 무거운 눈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축사 지붕이 무너졌는데 피해 농가는 설 명절도 잊은 채 복구에 구슬땀을 흘렸다고 합니다. 쌓인 눈에 양철 지붕이 폭삭 내려앉고 철근까지 휘어버릴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축사 비닐하우스 지붕이 그대로 무너져 내리는데 불과 1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습기를 머금어 무겁고 축축한 이른바
습설이 쏟아진 탓인데 마른 눈보다 무게가 2배에서 3배는 더 나가는 데다 바람에 흩날리지 않아 내리는 족족 그대로 쌓이면서 피해를 키웠다고 합니다. 전북에서 축사와 양식장 등 시설물 붕괴 피해 5건이 접수됐고 119에 들어온 폭설 관련 신고도 40건이 넘었는데 눈이 그친 뒤 피해 신고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에서도 폭설 피해가 잇따랐죠. 네, 마찬가지로 이 쏟아진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축사 지붕이 폭삭 주저앉은 모습 곳곳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철제 지지대는 힘없이 구부러졌고 젖소들은 갈 곳을 잃고 무너진 건물 사이를 서성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젖소 94마리는 화를 피했지만 8천만 원에 달하는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고요. 충남 논산의 한 돼지 축사 지붕도 절반가량이 무너져 돼지 3마리가 폐사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한계에 달한 제설 작업에 한때 고립되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는데요. 오전 내내 갇혀있던 주민들은 결국 고향을 찾은 가족들의 도움으로 겨우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충남에서는 10여 건의 시설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잇따른 폭설 피해로 농민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하네요. 설 당일이었던 어제 전국에서 사건 사고 소식도 이어졌는데요. 자신의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60대 아들이 긴급 체포되는가 하면 빌라에 살던 30대 남성이 폭발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기도 했어요. 네, 참 안타까운 사건 사고 소식이 여러 대 있었는데요. 먼저 광주에선 한 60대 남성이 설날 당일 80대 노모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친구와의 통화에서 범행 사실이 드러났는데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붙잡았고요. 얼굴을 폭행당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흉기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는데 자신도 뒤따라 죽으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경찰은 이를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 진주시에 있는 한 4층짜리 빌라에선 폭발 사고가 나기도 했는데요. 2층 창문이 사라졌고 벽면은 건물 뼈대가 드러날 만큼 심하게 부서졌고요. 건물 앞은 파편들로 난장판이 됐습니다. 이 사고로 2층에 사는 20대 남성이 온몸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다만 폭발 충격이 컸던 탓에 사고가 난 건물의 벽면과 창문은 물론이고 길 건너편 건물도 창틀 등이 일부 파손됐다고 합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안에서 도시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한국가스공사 등과 합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에서는 신당역 근처 상가 건물에 불이 나 여간에 화재 연기가 유입되면서 열차가 한때 무정차 통과하기도 하는 등 설 당일에도 전국에서 사건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네, 설 명절 오랜만에 만난 가족이 반갑지만 또 어려운 경우도 있죠. 특히 결혼한 분들은 시가와 처가가 그럴 텐데요. 이런 명절에 며느리와 사위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말이 무엇인지 한 업체에서 조사를 해봤다고요. 네, 처가댁을 찾은 사위들은 자고 가라는 말을, 시댁에 간 며느리들은 한 끼 더 먹고 가라는 말을 가장 부담스러워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는 재혼 전문 결혼정보회사 올리유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레가 지난 20일에서 26일 전국의 재혼희망 돌싱 남녀 55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건데요. 결혼 생활 중 설 연휴 때 어떤 말이 나올까 전전긍긍했느냐는 질문에는 남성 10명 중 3명 이상이 자고 가라를 꼽았고요. 이어 처남 혹은 처형 등 형제 가족이 오면 보고 가라는 말이 약 27%, 한 끼 더 먹고 가라가 24% 순이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순위만 다를 뿐 결은 비슷했는데요. 한 끼 더 먹고 가라는 말 외에도 음식 좀 가져가라, 시누이 오면 보고 가라 같은 답글들이 나왔고요. 설 연휴 때 시댁, 처가댁에 간다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게 했던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남성의 경우에는 세면과 잠자리 등 불편한 생활 환경을 1순위로 꼽았고요. 여성 응답자들은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를 가장 많이 골랐습니다. 이 밖에 설과 관련해 어떤 기사를 보면 스트레스가 더 쌓이나 물었더니 남성들은 차례 준비나 세뱃돈 같은 소요 비용을 1순위로 꼽았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해외여행과 비현실적인 설 풍경 등을 꼽았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공감이 되면서도 자고 가라, 밥 한 끼 더 먹고 가라, 음식 좀 싸가라, 가만 보면 오랜만에 만난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얼굴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고 하나라도 더 챙겨보내고픈 마음이 그대로 보이는 것 같아 한편으론 참 찡하기도 하네요.
네, 그런데 며느리와 사위를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조사 결과도 있더라고요. 네, 며느리와 사위를 가족에 포함시키는 사람들은 3년 전에 비해서 큰 폭으로 늘었지만 전체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23년 가족 실태조사 분석 연구에 따르면 며느리는 2015년 26%대에서 2020년 23%대로 떨어졌지만 2023년 51%까지 뛰어올랐고요. 사위의 경우에도 24%대에서 21%대로 줄었다가 49%로 급등했습니다. 연구원들은 며느리보다는 사위가 응답 비율이 낮은 건 가족의 범위가 남성 중심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해석했고요. 이외에도 조카를 우리 가족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은 20%대에 불과했고요. 우리 가족을 생각할 때의 범위를 조사해보니 자녀와 배우자를 응답한 비율은 각각 91%대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 응답자 가운데 부모와 형제자매를 택한 이들도 많았는데요. 5년 전 조사와 비교하면 경제적 공동체로서의 관계로 보는 사람들이 4%포인트 늘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동거를 하며 생활을 공유하는 관계로 정의하는 이들도 3%포인트가량 늘었습니다. 또 내가 선택하고 구성할 수 있는 관계에 동의하는 비율도 1%포인트 소폭 늘었는데 가족이 혈연과 혼인에 기반해 주어지는 관계이며 정서적 친밀성이 중요한 요소라는 전통적 인식이 차츰 변화해가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설 연휴 성과급 또는 떡값을 기대한 직장인들 많았을 텐데요. 업황과 실적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어요. 네, 설날 통장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성과금이 찍혀 직장인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먼저 사상 최대 실적을 낸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초과이익 성과급 지급률을 1,500%로 확정했는데요. 이미 지급한 생산성 격려금과 임단협 타결금까지 합치면 총 1,920%로 총액은 연봉의 96% 수준이라고 합니다. 연봉이 1억 원인 직원의 경우 성과급만 7,5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하지만 내부에서는 성과급 규모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올해 임직원들에게 연봉의 50%에 해당하는 성과금을 지급했습니다. 또 두 차례 목표 달성 장려금도 최대치로 지급했는데 업계에서는 평균 성과급 규모가 5천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LG전자도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한 가운데 생활가전사업본부에 기본급의 최대 월급의 47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고 특히 전장사업본부에는 510%의 성과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반면 실적 부진을 겪은 배터리 업계는 성과급 지급 규모를 대폭 줄이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등 극명한 차이를 보였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월 기본급의 5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는데 지난 2023년 최대 900%까지 지급했던 것과 비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고요. 지난해 평균 362%를 지급했던 것과 비교해도 하락세가 뚜렷합니다. 삼성 SDI의 경우에는 전자재료 사업부의 3에서 5%의 초과이익 성과급이 지급됐을 뿐 배터리 사업부의 성과급은 0%로 책정됐고요. SK온도 연이은 적자로 인해서 2023년과 2014년 성과금을 받지 못했고 올해 역시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문화방송 MBC에서 기상캐스터로 근무하던 고 오유안나 씨가 생전에 남긴 기록이 공개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네, 그간 유가족은 사망 원인에 대해 말을 아껴왔는데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유서와 함께 직장 동료와 나눈 대화 등을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생전 전화통화 내용과 카카오톡 대화를 모아 지난달 고인의 직장 동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무엇보다 가해자와 회사 측의 사과조차 없었다며 진상규명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고 오해안나 씨는 지난해 9월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사망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최근 고인이 동료 기상캐스터 2명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한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를 휴대전화 메모장에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고 사망 전 회사 관계자들에게 피해를 알린 기록도 발견됐지만 MBC 측은 이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따로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측은 고인이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자신의 고충을 담당 부서나 함께 일했던 관리 책임자들에게 알린 적이 전혀 없었다며 고인이 당시 회사에 공식적으로 고충을 신고했거나 신고가 아니더라도 책임 있는 관리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조금이라도 알렸다면 회사는 당연히 응당한 조치를 했을 것이다. 유족이 요청하면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생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MBC 노동조합은 고 오요한나 씨와 그의 동기 한 명을 제외한 이 기상캐스터 그룹 채팅방이 따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밝히기도 했는데요. 강명일 MBC 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은 고인이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한 이후 괴롭힘에 시달렸다 했다며 특히 괴롭힘을 주도한 일부 기상캐스터는 고인과 동기를 제외한 단톡방을 만들어 이 둘을 왕따시켰다 말했고요. 고인이 사망했음에도 MBC에 부고가 뜨지 않았다며 회사가 사망 사건을 쉬쉬하고 덮으려 했다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인이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고 근무해야 했다. MBC가 저가로 연봉을 주면서 노동 착취를 해온 구조가 불쾌하다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상기후 문제가 심각한 요즘인데요. 600년 된 대왕 소나무마저 기후변화로 죽었다고요. 네, 경북 울진에 있는 600년 된 보호수 대왕 소나무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로 고사했는데요. 사철 푸르다는 상록수란 말이 무색하게 잎이 모두 누렇게 말라붙어 버렸습니다. 여러 대학의 교수들과 나무병원의 나무의사들,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현장을 진단했지만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기후변화로 겨울 기온이 오르고 강수량은 줄면서 수분 스트레스를 받아 죽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울진과 봉화, 삼척 일대 금강송 군락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2022년 산림청 조사 결과 이미 6천여 그루가 고사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물이 부족한 산 남서쪽이나 고도가 높고 돌출된 지형에선 집단 고사한 사례도 많습니다. 기후변화가 계속되면서 언제든 비슷한 사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더 정밀한 조사에 더해 종자를 저장 보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요. 산림청은 보존 가치가 있는 소나무의 후계목을 만드는 등 금강송 숲의 장기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현실이 된 기후변화 속에서 우리 생태계를 지키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전주리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참으리는 새기며 육아서를 뒤적이고 계실 이 시대의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정현경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설 명절 잘 보내고 오셨나요? 명절 때가 되곤 하면 평소에 잘 마주치지 않던 집안 식구들과의 만남이 많이 이루어지곤 하는데 이때 유독 수줍음을 많이 타는 아이들이 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사회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사회성은 언제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건지 궁금해요. 네, 사실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후 매우 초기부터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 배냇짓 하잖아요. 네. 그건 사실 아이의 의도성이 전혀 없는 행위인데 그것만으로도 성인인 우리는 의미를 부여해서 아이에게 기분이 좋았어요. 엄마 보고 웃어줬어요. 네. 이렇게 반응을 해주잖아요. 그쵸. 이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의 사회성은 계속 발달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서로 일정 수준 이상 상호작용을 하는 그 사회성, 그것은 보통 3세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성이라는 것의 상당 부분이 언어 발달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언어 사용이 비교적 원활해지는 3세부터 사회성 역시 활발히 발달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독 낯선 사람한테 생글생글 잘 웃는 아이가 있고 울고 막 엄마 뒤에 숨기 바쁜 아이가 있고 막 다 다르잖아요. 근데 만약 후자처럼 낯가림이 좀 심하다 하면 사회성이 떨어진다고 봐도 되나요? 아니요. 그 낯가림은 불안 수준이 높은 기질의 아이의 경우에는 더욱 심한 경우가 있는 것이지 낯가림이 심하다고 사회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기는 전혀 어려워요. 네. 오히려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자폐 스펙트럼 아동들의 경우에는 생애 초기에 낯가림이 없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럼 사회성도 기질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사회성과 기질은 많은 관련성을 가지죠. 보통 우리가 사회성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MBTI E형을 많이들 이야기하시잖아요. 네. 하지만 이는 사회성을 어떻게 규정하는 것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사회성이 막 누군가에게나 말을 잘 걸고 왁자지껄한 분위기 좋아하고 이런 것만은 또 아니거든요. 사실 사회성이란 것은 개인이 사회적 환경에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 이것으로 정의될 수가 있는데요. 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I형 사람들도 굉장히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사회성의 정의에 따르자면 사회성과 MBTI상 I형과 E형은 크게 관계가 없을 때가 많고요. 다만 기질적으로 좀 거칠고 충동적이거나 예민한 경우에는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아이를 이해하고 아이에게 맞는 방향으로 사회성을 길러줘야 할 것 같은데요. 집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주면 좋을까요?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성이라는 것이 인싸가 되고 그중에 리더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네. 정말이지 사회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인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이가 조용한 기질인 경우에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또한 아이가 기질적으로 E형이라고 할지라도 사회성을 마음 놓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사회적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갈등의 요소도 높아지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내가 활발하게 다가서고 싶고 활발하게 다가서도 상대가 그것을 원치 않는 경우들도 많죠. 그래서 거절의 경험을 또 E형 아이들은 반복해서 겪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상대에게 다가가도 되는 타이밍인지 제대로 파악을 아이가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I형, E형 관계없이요. 상대와 주고받는 말과 행동이 상황에 적절한지 확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만약 사회적 관계를 맺는 양 자체는 평균보다 조금 부족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부딪혔을 때 주고받는 말과 행동이 상황에 적절하다면 이것은 뭐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 그저 아이의 성향으로 인정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이가 거칠거나 충동적이거나 예민하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것은 아이의 기질을 조금 다듬어 나가야 되는 부분은 되어요. 네. 그리고 수줍음이 너무 많아서 외부에서 입을 거의 안 여는 경우에는 선택적 항구증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평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선택적 항구증은 자연적으로 나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고 또 인지 발달과 사회성의 장기간 또 광범위하게 많은 해를 끼치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번 설에 가족과 다 같이 만나는 자리에서 아이가 인사도 못하고 막 엄마 뒤에 숨기만 한 경우라면 마냥 기다려주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인사는 해야지 뭐 이렇게 훈육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인사는 해야지 이거는 조금 강하게 말씀하시는 걸 수도 있고요. 그냥 훈육이라는 그 주제만으로 얘기를 하자면 네. 훈육이라는 것은 사실 아동이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도덕적 행동과 규칙을 배우고 자제력과 자기조절 능력을 키우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그러한 훈육의 정의에 따르자면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어른들에게 어린 사람이 먼저 인사를 하는 것이 긍정적인 행동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훈육을 해서라도 그러니까 가르쳐서 인사를 하게끔 만드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것이 아이에게 좋은 피드백을 받게 해서 그 자신감이라든지 뭐 자기 효능감을 올려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가르쳐만 준다고 해서 행동으로 옮겨주지는 않잖아요. 네. 하지만 반복적으로 어떠한 것이 좋은 행동인지를 알려주는 그 과정은 필요하겠죠. 아울러 부모가 먼저 싹싹하게 인사를 하는 모습들을 조금 더 확장해서 보여주는 것이 좋은 본보기가 되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일가 친척분들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계시다면 부모님께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하는 이웃이라거나 마트 캐시어 분께 먼저 안녕하세요 하고 상냥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인사하시나요? 전 잘 안 해서요. 요즘엔 서로 잘 인사를 안 하고 넘어갈 때가 많으니까 이렇게 엄마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확대돼서 상냥하게 인사를 먼저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신다면 인사라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자연스럽고 수월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본보기를 보여줘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른들 앞에서는 인사도 잘하고 발표도 잘하는 아이가 친구를 사귀는 데는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면서요.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네,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 또 아니면 발표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일회성이면서 일방적이에요. 어른들에게 인사를 할 때 안녕하세요 하고 나면 안녕 이러고 끝. 발표도 내가 아는 주제를 딱 얘기하고 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친구를 사귀는 것은 반복된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발표와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것보다 친구를 사귀는 과정이 훨씬 난이도가 높은 과정입니다. 또한 어른들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의 언행이 조금 서투르다 할지라도 잘 알아서 알아들어 주십니다. 하지만 또래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또래들과 유연한 소통이 되지 않으면서 어른들과만 소통이 편해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럼 또래와의 소통이 잘 되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해요? 일단 또래들이랑 소통이 잘 되려면 뭐 언어 발달, 이렇게 엄마들은 이제 발화 수준 이런 것들만 좀 더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좀 잘 알아듣는 능력, 그래서 조금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귀 기울일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소통을 많이 하는데 적당한 놀이 기술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어떤 게임이나 이런 데서 졌을 때 이렇게 분노 폭발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너무 아가 같아 보여서 더 이상의 대화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 능력들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집에서도 훈련할 수 있을까요? 네네. 학교 상황이나 일상생활을 실감나게 묘사한 책들이 요즘에는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책들을 아이들에게 읽어주시면 아이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상상하면서 엄청나게 몰입하며 흥미를 보이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어머 여기 책에 있는 민수 너무 창피했겠다. 그럼 창피할 때는 조금 엄마는 거짓말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 혹시 예원이도 그런 적 있어? 이렇게 질문을 좀 해보시고 그러면 어떤 방법이 좀 더 좋은 방법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서로 나누어 보시는 것들, 이런 방법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 또 시중에 감정 카드라는 것들이 판매가 되어요. 요즘 아이들은 보통 짱 좋아, 짜증나 이런 한 두 가지 말로 모든 것을 다 표현하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감정 카드를 통해서 보면 얼마나 다양하게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감정 카드를 통해서 부모와 아이가 서로 번갈아 가며 나는 뭐뭐뭐뭐 할 때 외로웠어. 나는 뭐뭐뭐뭐 하면 설레. 이렇게 주고받기 대화들을 통해서 이 표현들을 다채롭게 배우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에 적절한 감정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친구와 친해지고 싶은데 그게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아이가 있는 반면 아예 새로운 사람에게 큰 흥미가 없고 그냥 혼자서 노는 게 편해 보이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친해지고 싶은데 잘 다가서지 못하는 아이라면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원인인지, 아니면 사회적 상황을 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인지, 아니면 자신이 보여주는 행동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행동인지, 그런 원인들을 다 파악을 해서 거기 각각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해주는 것이 우선이겠죠. 그런데 혼자서 노는 것이 편한 아이들이 있고, 또 저 역시도 그러한데요. 좀 예민하고 불안도가 높은 기질의 아이들이, 이런 타입들이 좀 많아요. 근데 여하간 이러한 아이들이 실제로 타인과 어울리는 것을 크게 선호하지는 않고 혼자서도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사회적 상황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꼭 해야 된다면 아주 큰 어려움 없이 적절한 행동을 보일 수 있다면 이것은 크게 염려치 않고 아이 자체의 성향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친구를 사귀기 어려워하거나 혼자 노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의 경우 친구와 어울릴 기회를 부모가 만들어줄 필요도 있을까요? 친구를 사귀는 거는 원하는데 어려워만 하는 경우라면 친구랑 어울릴 기회를 부모가 만들어주고 사회적 상황에 적절한 행동을 즉시, 그리고 집에 와서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주시면서 교육을 해주시면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혼자 노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도 아이들이 이게 진짜 혼자 노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아직 놀아본 경험이 부족해서 혼자 노는 걸 좋아하는 거야 라고 스스로 이렇게 착각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먼저 어울릴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혼자 노는 것을 더욱 즐기는 아이라면 조금 인정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얘기를 나눠봤잖아요. 아이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는데 친구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실은 저는 친구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맹목적인 믿음, 이것에서 비롯되는 불안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좀 줄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친구는 중요합니다.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모두 알죠. 네. 하지만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는 것은 친구가 없다고 해서 뭐 아주 불행한 것도 굳이 아니고 1학년 때 친구가 지금 성인이 된 지금은 물론이고 중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노는 것도 전혀 아닌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또래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학년기부터는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어쩌면 그 중요도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더욱 높아지는 것이죠. 맞아요. 예, 그럼에도 부모님들은 초1의 인간관계를 너무 엄중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학교 끝나고 학교 앞 놀이터에서의 놀이 시간을 확보해 주거나 집에 초대하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거나 혹은 같이 외부 놀이 활동을 하는 모임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워킹맘이 휴직을 하시게 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네. 그런데 그 1학년 때 부모의 도움으로만 만들어진 친구 관계는 사실 2학년, 3학년만 되어도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친구 관계에 대해서는 아이들 스스로의 성향에 맞는 친구들을 자발적으로 찾아나가고 거기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 시점에 맞는 개입들을 제공해 주시는 정도면 충분치 않나 합니다. 그리고 시행착오가 없는 것은 어떤 일에도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의 성향에 맞는 그래서 스트레스가 좀 적은 대인관계를 맺어나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도 실은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겪는 조금의 좌절은 아프지만 조금 지켜봐 주시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얘긴데요. 그런데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과도한 스트레스로 새학기 증후군을 호소하는 아이들도 많다더라고요. 네, 새학기 증후군이란 낯선 환경과 대인관계의 학업 부담으로 인해 불안, 우울, 복통, 두통, 짜증, 집중력 저하, 심한 경우 등교 거부로 이어지는 증상들을 통칭하는데요. 2달 이상 지속되거나 그 정도가 등교 거부로 이어질 만큼 심하거나 하다면 이는 조속히 치료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간혹 틱을요, 새학기 적응 증상으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요. 네. 틱은 다음에 다시 다루겠지만 원래 계절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9월 이렇게 새학기가 시작될 때 좀 흔히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도 또 틱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월, 9월 이렇게 새학기가 시작될 때 많다 보니 틱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표현된 것이다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상 틱은 상당히 생물학적인 원인이 중요한 발생인자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제 평가 개입이 필요한 것이지 이것을 뭐 새학기 증후군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 같은 워킹맘들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좀 휴직을 해야 되나 아니면 뭐 그만둬야 되나 퇴사 고민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이가 학교에 적응하는데 엄마의 역할이 그럼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 아이에게 엄마의 지원이 필요한 것은 1학년이 아니고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꼭 1학년에 필수적으로 엄마가 옆에서 모든 것을 세팅해 주어야만 아이의 시작이 원활해서 그것이 끝까지 창대하게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워킹맘들의 자녀도 원만하게 학교 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중요 공지사항들은 이 알림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항상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챙겨봐 주시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체력을 단련시키고 아침밥을 먹여서 뇌를 튼튼하게 만들고 절대 지각하지 않는 습관을 만들고 가끔 연차 등을 내셔서 아이들의 학교 시간, 친구 관계 확인해 주시고 매주 교과 과정 확인하셔서 체크를 해주신다면 일과 육아의 병행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렇게 양립을 하는 것은 부모의 피로감을 많이 유발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성향, 또 경제적 상황, 또 체력 이런 등등을 다 고려하셔서 최선을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아이의 적응만을 목표로는 1학년 때 일을 그만두실 이유가 보통은 없습니다. 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은 사회성 발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정현경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전 코니 텔벗의 Somewhere Over the Rainbow 듣고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코너로 다시 돌아올게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아직도 게임을 그저 놀이로만 보시나요? 인문학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게임 속에 숨어있는 메시지가 보인다고 하는데요. 게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세대 간극을 좁히는 시간입니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경혁입니다. 갑자기 또 발음이 안 되네요. 우리 오늘 어떤 게임 이야기 해볼까요? 예, 항상 게임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제가 그동안 주로 디지털 게임, 그다음에 비디오 게임, 컴퓨터 게임 이런 얘기만 하다 보니까 이것만 게임이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게임이란 단어는 굉장히 좀 지칭하는 범위가 넓은 개념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 뭐 스포츠 경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새 게임이 남았습니다. 이런 표현도 쓰고 또 명절에 또 많이 모여서 하시는 그런 카드 게임 같은 거 이런 것도 굳이 따지면 게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설날을 맞이해서 그러면 설날에 가장 유명한 게임은 뭐냐 하면 사실 이게 한국 사람 게임의 민족이라고 할 만한 이유가 하나 있는 게 굉장히 유명한 보드 게임이 하나 있거든요. 설날에 보드 게임 하면 윷놀이요. 윷놀이죠. 이 전통 게임으로 보드 게임을 갖고 있는 나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윷놀이 얘기를 하면 되느냐 했는데 이 얘기는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 윷놀이를 모르는 한국인은 또 없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면 그거 다 아는 얘기다 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네. 윷놀이를 포함하는 게임의 한 분야로서 보드게임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학창 시절에 보드 게임이 한창 유행이긴 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막상 보드 게임이라고 하면 뭘 말하는 거다라고 딱 또 얘기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보드 게임이란 정확하게는 뭘 말하는 거예요? 뭐 윷놀이를 보드게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 네. 윷놀이를 기본으로 이제 설명을 하자면 보드라는 건 결국 판을 가리키는 말이지 않습니까? 네. 어떤 판을 갖고 하는 게임이라는 건데 보드 게임의 좀 정확한 규칙이라고 하면 게임을 하는 규칙들이 그 판 안에다 집중되어 있는 경우들을 보통 보드 게임이라고 많이 해요. 윷놀이를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사실 이 게임의 규칙은 대부분 판 안에 적혀 있습니다. 5칸을 가서 방향을 꺾고 한 바퀴 돌면 돌아온다는 걸 판만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이 판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 보통 보드 게임이라고 하는데 네. 다만 꼭 판이 있어야만 보드 게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많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보통은 게임의 규칙을 좀 한눈에 알 수 있는 하나의 기물은 뭘까라고 했을 때 그 보드 판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경우를 보드 게임이라고 많이 하고요. 판 말고도 카드도 있죠. 게임에 쓰이는 카드, 말, 주사위 등을 이용해서 일정한 규칙에 맞춰서 함께 참가한 사람들이 운과 실력을 가지고 한번 승패를 겨뤄보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드 게임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컴퓨터가 필요 없는 게임이잖아요. 네. 역사도 굉장히 오래됐을 것 같은데요. 어때요? 사실 컴퓨터 게임이라는 것만 요즘 보이다 보니까 게임은 컴퓨터로 하는 거야라고 젊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만 인간이 놀고 싶은 욕망이라는 게 컴퓨터 이후에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대로부터 뭔가 이런 기구들을 사용해서 놀아보자라는 시도들은 오래 이어져 왔는데요. 네. 예를 들어 윷놀이는 언제 시작됐을까요? 이게 그러게요. 네. 이 연구를 굉장히 많은 또 학자들이 하고 있는데 기원을 아주 정확하게 잡기는 어렵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학계의 정설이고 뭐 고려 때 처음 나왔다 아니다 신라 때도 유사한 문헌이 발견된다 여러 가지 추론이 이어지고 있는데 2019년 자료를 보면은 전국의 그 암각화라고 하죠. 선사시대 때 뭐 바위에 이렇게 네. 그림 그리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윷판 모양들이 전국적으로 발견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윷놀이가 아니더라도 아마 비슷한 방식의 게임은 거의 선사시대부터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추론들도 나오고 있죠. 생각보다 역사가 더 오래됐네요. 네. 우리 윷놀이와 비슷한 게임이 다른 나라에도 있다면서요. 이게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북방 유목민족하고의 연계성이 가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키타이 혹은 몽골 이런 이제 북방 유목민족 계통의 놀이들을 좀 살펴보게 되는데 되게 재밌는 놀이들이 있어요. 뭐냐면 나무 막대기 4개를 던져서 거기서 나온 수로 뭐 승패를 가리는 이런 게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대기 4개를 설날에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사실 이거 윷놀이의 윷 아니야? 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걸 또 이제 계속 기원을 추적해 가다 보면은 사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보드 게임으로 거론되는 이집트의 세네트라는 게임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 게임도 윷놀이랑 굉장히 비슷한 면모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네트는 어떤 게임이에요? 이거는 고대 이집트에 보면 피라미드
같은 이제 거대한 무덤들이 있는데 발굴하다 보면 여러 유물들이 함께 묻혀 있게 되잖아요. 그때 처음 출토된 보드 게임 유물이에요. 약간 그 네모난 상자각 같은 걸로 돼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뭔지를 몰랐죠. 뭔가 종교 의식에 쓰는 물건인가 막 이랬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연구 결과는 이거는 그냥 놀이용이었다라고 결론이 나왔고 뭐 이집트 파라오 중에 제일 유명한 게 투탕카멘 아니겠습니까? 그 무덤에서도 이 세네트 세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그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제 저 세상으로 가면 거기서 쓸 물건들을 다 챙겨서 가지 않습니까? 가면 또 심심하다. 그래서 보드 게임도 몇 세트 챙겨놨다라고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세네트 같은 경우에는 출토된 무덤이 한 3,500년 전, 기원전 3,50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거의 5,000년 전에 만들어진 게임이라고 하고 네. 기본적으로는 가로 3칸, 세로 10칸에 직사각형 모양의 보드판이 하나 나오고요. 그 안에 거기서 이제 이동시킬 말과 거기서 쓰일 주사위 같은 형태의 당시 이제 주사위를 만들기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숫자를 4개의 나무패를 던져서 그 나무패에 적힌 숫자가 뭐가 나오냐에 따라 몇 칸을 간다라고 지정을 한 거죠. 사실 이 판 뒤에 그 이집트 상형 문자로 게임 규칙이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는 게임이구나를 발견을 했는데 이것도 생각해 보면 이거 윷놀이랑 뭔가 비슷한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결국 숫자를 랜덤하게 뽑아서 게임을 해야 되는데 그 방식으로 굉장히 오래된 방식이 4개의 나무판을 던지는 것이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게임이라는 건 약간 운의 요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실력대로 하면 그거는 맨날 지는 사람은 지고 이기는 사람은 재미가 이기는데 이 랜덤함을 어떻게 만들까는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주사위 얘기를 많이 하지만 주사위는 굉장히 높은 공학 기술을 요구하는 게 6면이 동일한 면적을 갖고 동일한 무게를 가져야 되거든요. 이거를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주사위도 그 동물의 복사뼈, 그러니까 약간 정육면체형인데 그걸 주워다 만들었는데 또 이 놀이를 하다 보면 싸움이 나는 거예요. 너 맨날 5만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고대의 기술일수록 윷놀이의 형태에 가까운 방식으로 랜덤 숫자를 뽑는 기술들이 많이 나왔던 거고 그 흔적이 뭐 이집트의 세네트에도 있고 스키타이의 전통놀이에도 있고 또 우리의 윷놀이에도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윷놀이 말고도 우리나라에서 이어져 온 보드 게임이 또 있어요? 우리나라가 보드게임 강국입니다. 이게 조선시대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보드게임이 하나가 있는데 네. 바로 승경도 놀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승경도라는 건 뭐냐면 이제 조선시대에 나온 게임인데 우리가 지지난주쯤에 아마 뱀주사위 놀이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네, 했죠. 1번부터 100번까지 칸을 따라 쭉 올라가는 방식인데 이것도 주사위를 던져서 1부터 뭐 저 끝까지 올라가는 게임인데 조선시대 게임이다 보니까 어떤 방식이었냐면 조선시대는 이제 굉장한 관료제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벼슬을 말단부터 영의정까지 쭉 깔아놓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말단 벼슬에서 시작해서 내가 여러 좌절을 거치고 뭐 정승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가장 먼저 영의정으로 은퇴를 하면 이기는 게임이었는데 이게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 보면 자기 부하들하고 오늘 쉬는 날이라 같이 승경도 놀이를 했다라는 기록이 나올 정도로 뭐 조선시대에 이제 전기, 중기, 후기를 가리지 않고 굉장히 많이 플레이가 됐고 어느 정도였냐면 이게 남성 직업으로만 벼슬만 있다 보니까 이제 국내부에서 궁녀들이 할 수 있는 여성판도 있었고 또 스님들도 가져다가 부처가 되는 형태의 게임을 만들기도 하는 등 되게 여러 바리에이션이 인기를 끈 바 있었습니다. 재밌네요. 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오늘은 명절 연휴를 맞아서 디지털 게임의 조상격인 보드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보드게임은 사실 윷놀이와는 좀 다른 형태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 보드게임이라는 거는 이런 옛날의 전통 놀이들이 20세기 이후에 어느 정도 표준화되면서 보편화된 새로운 게임 장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보드판과 이런 기물들이 다 이제 대량 생산을 통해서 표준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옛날에는 지역마다 규칙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사실 윷놀이만 해도
이제 고향에 돌아가면은 어느 지역에서는 백도가 통과가 되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이렇게 조금씩 세부 규칙이 다른데 요즘 나오는 보드 게임은 규칙이 인쇄돼서 나오다 보니까 통일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런 표준화된 보드 게임들이 언제 크게 보편화되냐면 1980년대부터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 무렵에 문방구에 가보면 한 1,000원 정도에 살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보드 게임들이 나와 있었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네. 같은데 뭐 1,000원짜리부터 시작을 하지만 이제 조금 비싼 버전을 들어가면 종이로 만들 기물을 플라스틱으로 바꿔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고급판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이 속에서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뱀주사이도 50원이면 살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보드 게임으로 판매가 되기도 했죠. 가장 유명한 건 이제 부루마블 같은 게임이었는데 네. 이거는 제일 싼 건 한 1,000원 정도면 살 수 있었고 좀 고급한 5,000원, 10,000원 정도 가면은 벌써 판 자체도 커지고 주사위도 되게 예쁘게 나오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부루마블이 제일 유명하긴 했지만 그 당시 이제 유명했던 게임들이 몇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 네. 인생 게임 같은 건 아마 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냐면 처음에 첫 칸은 출생입니다. 그래서 기저귀 차고 태어나서 뭐 학교를 가고 결혼을 하고 중간에 연애 실패한 것도 뒤로 가고 집을 샀다 망하고 막 이러면서 최종적으로 인생의 행복한 꼬린을 하는 걸 노리는 인생 게임 같은 것도 굉장히 히트했고 또 많은 분들 해보셨을 거예요. 추리형 게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밀실 같은 보드판을 깔아놓고 살인 도구 그다음에 살인 동기 이런 것들을 유추하면서 추리해주는 이런 게임들이 이 무렵에 엄청 들어오게 되는데요. 뭐 말은 길었지만 사실 이런 얘기하시면 다 이제 똑같이 추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아이템이라면 방금 말씀드렸던 부루마블이라는 게임이겠죠. 부루마블은 너무 유명한 국민 게임이잖아요. 네네. 저도 많이 해봤는데 예. 서울을 손에 넣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기억이 나요. 네, 이 부루마블이 당시를 거의 대표하는 게임인 것 같고 요즘은 약간 복각판들도 많이 나오는 추세인데요. 사실 이 게임의 기본적인 로직은 서구에서 이미 유행했던 모노폴리라는 게임을 가져온 겁니다. 모노폴리라고 하면 우리말로 독점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게임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독점 자본주의의 폐해를 알리기 위해서 교육용으로 만든 게임이었는데 폐해가 아니라 막상 해보니까 독점이 매우 재밌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거 되게 재밌다고 크게 네. 유행을 하게 된 케이스고요. 기본적으로는 세계 일주를 한다라는 테마를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임이죠. 그래서 비싼 땅에 비싼 건물을 올리면 통행세를 비싸게 받는 것이었는데 특히 한국 부루마블에서는 이제 꼬린지점 바로 앞에 서울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게임 속 화폐로 100만 원짜리였는데 걸리면 200만 원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거의 걸리면 파산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전부 이제 서울 먼저 가서 사야지. 맞아요. 누가 서울 사면 절대 걸리면 안 돼. 이게 이 게임의 흥망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했죠. 그런데 부루마블 이후에는 그렇게 뭐 대중적으로 유명한 보드 게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부루마블만 기억을 하게 되는 건데 네. 그 이후에 열풍이 아예 없었느냐 하면 또 그건 아닌 게 대략 한 2000년대쯤에 들어오면은 한국의 보드게임 열풍이 한번 또 크게 일어나는데 바로 보드게임 카페 시대입니다. 네. 이것도 아마 겪어보셨죠? 대학때요. 그쵸. 아마 비슷할 거예요. 저도 대학가 근처에 많았잖아요. 예, 어느 날부터 갑자기 보드게임 카페라는 게 생기게 되면서 보드게임이라는 형태를 접해보는 인구의 수가 이때 크게 폭증하게 되는 거죠. 아마 당시에 보드게임 카페 분위기를 많이들 기억을 하실 텐데 여기는 이제 윷놀이 같이 이제 단 하나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규칙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종의 보드게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 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냥 인원을 맞춰서 우리 보드게임 카페 가서 놀자 하면 매니저가 있습니다. 거기에. 네. 매니저 네 분이 오시면 이 게임을 해보실 추천드리고요. 한 다음에 세팅을 쫙 깔아주고 규칙을 알려주죠. 근데 이 시스템이 굉장히 유효했던 거죠. 보드게임은 규칙을 모르면 아예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쵸. 그냥 글자만 써 있는 것 갖고는 원활하게 돌지를 못합니다. 근데 한 마스터가 와서 그거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고 이렇게 알려주면 굉장히 재밌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보드게임 카페 굉장히 놀기 좋다 해서 2000년대에 어마어마한 유행이 돌았었습니다. 저도 친구들이랑 네. 보드게임 카페 자주 갔었거든요. 예. 그때는 그게 정말 재밌었어요. 예. 일단 사실 게임에서 제일 재밌는 건 친구들과 함께 뭘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보드게임 카페는 거기에 딱 맞춰 있었던 게 그냥 내가 사람만 모아가면 뭐 하고 놀지는 거기서 정해주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편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한국 사람들 그거 있잖아요. 모여서 우리 뭐 하고 놀지? 로 1시간을 떠들 수 있는 사람들인데 네. 그 주제를 딱 잡아주는 마스터들이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또 특히 이때는 뭐가 있었냐면 이제 젊은 층들이 모여서
술 먹는 게 굉장히 큰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놀이 문화가 그렇게 아주 발달한 나라는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술을 안 먹고도 우리가 굉장히 재밌게 놀 수 있다. 카페 같은 분위기에서. 이게 굉장히 좀 인기를 끌었었던 거고 네. 이 무렵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현대적인 보드게임들이 굉장히 보편화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할리갈리 같은 건 이제 네. 요즘의 국민 게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이 됐고 뭐 카탄이나 보난자 같은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규칙의 게임들도 이 무렵에 많은 사람들이 나 그거 할 줄 알아 혹은 해봤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물론 이 열풍이 아주 길게 가진 않았습니다. 한 2010년대 되면 또 그 많은 보드게임 카페들이 어느 순간 확 줄어드는 것도 있었고요. 그렇긴 한데 이제 어쨌든 그 무렵에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소비자가 되면서 보드게임을 만드는 그리고 유통하는 회사들도 많이 늘어났고 이제는 어느 정도 대중문화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정도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직접 만드는 보드게임들도 많이 늘어났고 또 과거에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보드게임 카페에 있는 많은 보드게임들이 영어로 돼 있었던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직수입밖에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요즘은 국내에서도 소비자들이 꽤 늘어나다 보니까 국내 보드게임 회사들이 해외판을 정식 라이선스 수입을 한 다음에 번역판을 내서 한글로 된 규칙과 말판으로 게임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2000년대 그 보드게임 카페 열풍보다 요즘 보드게임 카페를 가보시면 훨씬 더 편하고 다양하고 즐거운 게임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들어오기도 한 거죠. 저는 대학 때 이후로 어떻게 보면 요즘 제일 보드게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이랑 하시나요 혹시? 안 하세요? 저희 아이는 많이 커서 이제는 예. 안 좋아하는군요. 그리고 아빠랑 하면 자꾸 지기 때문에. 사실 어제도 했어요. 예. 어떤 게임 하셨어요? 아이랑 도블 했고요. 원카드 했고요. 예. 저도 비슷해요. 근데 마지막은 이제 아이의 눈물로 끝나죠. 예. 엄마가 너무 인정사정 없이 이기니까. 근데 이런 보드게임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디지털 게임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사실 뭐 그냥 게임이라고 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놀이 활동을 다 포함하는 거고 디지털 게임도 결국은 그 보드 게임에서 우리가 손으로 움직이던 활동들을 컴퓨터로 처리한다는 점에서 그냥 놀이라는 규칙에 의한 놀이라는 점에서는 보드 게임과 다를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컴퓨터가 붙으면서는 소위 말해서 복잡한 계산을 굉장히 방대하고 빠르게 한 번에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디지털 게임이란 거는 보드 게임에서 출발하지만 손으로 우리가 다 처리 못하던 일들을 컴퓨터로 처리하면서 더 놀라운 연산을 해준다는 데서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오늘날 디지털 게임들은 상당 부분이 원작을 보드 게임으로 삼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옛날 보드 게임 중에 엑시스 앤 알리스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게 보드 게임 카페 가면 저 구석에 꽂혀 있고 저거 뭐예요? 물어보면 저거 한 판 하는데 12시간 걸려요. 이래서 못하는 네. 게임인데 이게 실제로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2차 대전을 베이스로 연합국과 추측국이 전쟁을 하는 게임인데 이거는 초보자의 경우 규칙 배우는데 한 2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마스터들도 이거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임이고 한 판 하는데 진짜 한 12시간 걸려요. 왜냐하면 이제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공격을 했어요. 그러면 얼마만큼의 공격력을 줬어요. 이걸 계산을 하고 다시 배치를 하고 이러는데 이거를 컴퓨터로 돌려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오늘날 보는 그 전략 게임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보드 게임보다 더 구체적이고 방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컴퓨터 게임에서는 좀 더 우리가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더 다양한 변수들을 낼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둘은 이제 조금 더 갈라지게 되는 거죠. 반대의 경우는 없어요? 그 반대의 경우가 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게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대한 데이터를 갖고 화려한 결과들을 뽑아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보드게임을 하는 이유는 사실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뭐 방대한 데이터를 갖고 돌려보자는 혼자서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보드게임 카페는 어땠습니까? 내 친구랑 가서 재밌었던 거거든요. 근데 컴퓨터로 돌리면 정말 더 다양한 결과를 볼 수 있어. 하지만 뭐냐? 내 친구랑 하기는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게임에서 굉장히 히트한 게임들을 가지고 이 방대한 데이터를 보드 게임으로 할 수 있도록 축약을 시킨 다음에 다시 친구들을 모아서 해보자라는 형태로 인기 컴퓨터 게임이 보드 게임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못 보셨겠지만 스타크래프트가 보드 게임으로 있습니다. 컴퓨터처럼 방대한 연산을 할 수 없지만 말 그대로 모여서 서로 떠들고 싸우면서 할 수 있는 게임으로 나오기도 했고 또 재밌는 건 이제 부루마블 얘기를 했잖아요. 이 부루마블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모바일로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의 마블이라는 이름을 아마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던 그 보드게임을 모바일로 옮겨서 너 친구 없어? 그럼 우리가 만들어줄게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붙이게 되는 게임이라서 각각 일장일단이 있겠죠. 그러니까 내 친구랑 재밌게 놀 거냐 혹은 친구가 없어도 그냥 누구랑 만나서 재밌게 놀 거냐 이런 것들을 골라 할 수 있는 게 오늘날의 게임 상황입니다. 네. 오늘 설 연휴를 맞아서 보드게임 이야기 해봤는데요. 하루 남았거든요, 연휴가. 가족끼리 모여서 보드게임 하시면서 마무리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경호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끝으로 박혜경의 안녕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